TK라는 붉은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 유스민, 모두의 유스민을 들어라. 이번 시간은 김규현 기자가 없는 관계로 이 천용길 기자가 대신 사회를 맡았습니다. 네, 나오신 분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준엽입니다. 네, 이상원입니다. 네, 김규현 기자는 어디 갔죠? 김규현 기자는 휴가를 떠났습니다. 물 건너갔습니다. 네, 지금 후쿠시마 근처로 갔다는 소문이 있어서 앞으로 휴가를 갔다 오면 만나지 말아야 되겠네요. 방사능 오염돼서 올 테니까. 네. 하여튼 김규현 기자가 휴가를 가버려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상원 기자와 박중혁 기자가 함께 오늘 풍부한 아이템을 가지고 와서 재미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근데 소개 멘트가 틀린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붉은 사막의 TK라는 붉은 그거 사막의 옛날 거. 옛날 거예요? 옛날 그 시즌 1에서 하던 소개고 D는 눈과 귀 뭐 어쩌고 뭐 눈과 귀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너무 길었어요 소개 멘트가. 네. 그냥 뭐 잘라 붙이는 보통 이 잘 나가는 팟캐스트나 방송들을 보면 소개 멘트가 되게 짧더라고요. 소개 멘트가 없고 그냥 강렬하게. 뭐랄까 뭔가 이게 이렇게 뭐 모두의 만들어진 유스민 뭐 이런 식으로. 네. 뭔가 만들어진 네. 그 음성을 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걸 못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다음에 붉은 사막의 오아시스 모두의 유스민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빠밤. 갈까요? 진짜 아닌 빠방.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4월이잖아요. 예, 4월이면 사실 우리 지역에서 지금 세월호 참사가 4월 16일에 있었고, 그런데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법살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인혁당 재건이 사건으로 이 사법부에서 선고를 받은 지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줄여서 인혁당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이 사형 선고가 이루어지고 집행됐던 날이 4월 9일입니다. 그래서 이 4월 9일 날 목숨을 잃고 사법부의 이 살인으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8분이 계신데요. 이 가운데 4분이 대구 경북 지역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다기보다는 이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던 누명을 뒤집었었던 이분들이 지역 분들이라서 오늘 이 사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앞서서 그 사구 인혁당 사건 이 기자랑 박 기자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지금 딱 말씀하신 그 정도로 알고 있죠. 2번 정도 있었고 두 번째 두 번 전부 다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 그게 박정희 정권이 길어요. 10몇 년 되잖아요. 네. 그때 자,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 사법살인이 일어난 해는 몇 년도일까요? 74년. 72년쯤 안 됩니까? 72년은 아니고요. 이상원 기자가 가깝습니다. 네. 3년?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 일어났던 거는 1974년이 맞고요. 근데 이 사법살인이 일어났던 거는 1975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재판을 받고 최종 선고가 난 게 75년이거든요. 75년 4월 9일 날 이 사형이 집행됐다. 근데 당시에 이들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박정희 정권이 뒤집어 씌운 제목이. 국보법 아니면 뭐 그렇죠.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은 있을 거고. 네. 국보법으로 사형까지 선고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내란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내란은 간첩죄 뭐 이런 게 들어가겠죠. 내란 선동 그리고 국가보안법까지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우선은 인혁당 사건이랑 인혁당 재건이 사건 이 사실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60년으로 시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많이 돌려야 되네요. 네, 1960년 4월 19일 날 4.19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이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킨 게 몇 년이었을까요?
61년이죠. 네, 61년 며칠이었을까요, 박 기자? 5.16. 5.16. 5.18이라. 예. 이게 많이 헷갈려 하죠. 그래서 1961년 5월 16일 날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이 박정희를 포함한 이 당시의 군인들이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군인들이 나서서 나라를 수습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군사혁명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게 아니에요. 네. 네. 박정희는 나라의 혼란을 수습하고 나서는 나는 다시 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군사혁명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까지 근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짧게 이야기예요. 이게 1차 중요해요. 1차 인혁당 네. 이야기하려고. 왜냐하면 그 인혁당 인민혁명당 사건을 이야기하려면 당시에 박정희가 처해 있었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박정희가 사람들이 초반에는 박정희에 대한 지지가 되게 높았어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먹고 사는 게 힘든데 이 제대로 된 개혁 정책은 못 하고 하니까 박정희가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만 마무리 짓고 물러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박정희가 이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역을 하죠. 전역을 하고 나서는 공화당을 창당했어요. 그러니까 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출마하겠다로 바뀌게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계엄 상태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다 갖고 있었는데 갖고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 상당히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다음 그 해에 벌어졌던 1963년의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와 맞붙었던 후보가 누군지 아시는 분? 윤보선? 네, 그렇죠. 윤보선. 그 생각하면 웃기잖아요. 윤보선이 저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킬 때 도망갔잖아요. 자기가 이 당시 주한미군에게 군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 청와대를 내줬잖아요.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이런 네. 말을 했다고.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 다시 출마했어요. 그래서 선거를 붙었는데 이 박정희가 당선이 됐죠. 1963년에. 대통령 시작은 63년부터인데 이 선거 때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떤 문제냐? 잘 알다시피 윤보선이 선거운동을 할 때 박정희를 향해서 이 남노당 경력을 끄집어 가지고 오면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선거운동을 하죠. 그리고 또 그 무렵에 이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북한 입장에서도 박정희가 남노당 경력이 있는데 뭔가 얘기가 통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와 절친이었던 이 구미 출신의 황태성을 내려보냅니다. 박정희가 이야기를 하려고. 근데 박정희가 자기가 이 남노당 경력 때문에 공산주의자라고 몰리고 있는 상황들을 비춰봐서 직접 박정희를 만나기도 전에 황태성을 잡아서 죽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박정희는 이 뭐랄까 속칭 말하면 당시에 빨갱이로 의심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죠. 의심받고 있던 상황에서 이 박정희가 우리가 소위 말하면 한국식 민주주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대학생들이 1964년부터 박정희의 우리식 한국식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 장례식을 치릅니다. 장례식도 치르고 여기서 박정희는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때 당시에 뭐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위를 하는데 이 학생을 그대로 구속해버립니다. 구속했는데 판사가 또 영장 청구를 기각해요. 그때는 그래도 좀 네. 박정희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학생들의 시위를 점점 더 하니까 박정희가 1964년 6월 3일 날 비상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민간에 이제 권력을 이양하는 자기도 전역을 했으니까 이제 민간인 신분이 된 거죠. 민간 신분이 돼서 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이 8월 14일 날 1964년 8월 14일 날 중앙정보부가 이 북계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 조직인 인민혁명당을 적발해서 이 41명을 구속하고 16명을 수배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1차 예, 인혁당 인혁당 사건이죠. 사건. 예. 그래서 이거 보면 내용이 이래요. 64년도 2월에 북계의 중앙당의 지령을 받고 한일회담 반대를 4.19와 같은 혁명으로 발전시킬 목적으로 현 정권을 타도하기로 결의를 했다. 그리고 또 북한이 주장하는 남북 평화 통일을 성취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결국 송치를 했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6명을 기소합니다. 근데 아까 이상훈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소를 하니까 일부 이제 검사들마저도 이거는 기소될 만한 건이 아니다. 불기소 의견을 냈고 결국 검찰복을 벗었어요. 예. 그때는 예. 그래도 초반에는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초반에는 그 법조인들이 법과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뜬금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전부터 이 단체가 뭐 활동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박정희에 대해서 반대 시위를 하니까 그 이전부터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 판사도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검사가 보기에도 야 대한민국이 북한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게 제 생각은 그래요. 폰 좀. 네. 북한의 경우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숙청을 대거 하잖아요. 김일성에 대한 반대파들. 근데 대한민국은 그렇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26명을 당초에 기소를 했는데 검찰이 14명을 기소 치하하거나 석방을 해요. 그래서 당초에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을 했다가 이걸 한 단계 급을 낮추죠. 이 반공법의 찬양 고무 위반 혐의로 다시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요구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리고 1년 뒤인 1965년 1월 20일 1심에서 이 학생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다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 북한에 동조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13명 중에 이후에 나오게 되는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사법살인을 당한 분 중에 한 분이죠. 도혜종 열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또 양춘우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11명은 무죄로 선고합니다. 그럼 정말 이때는 1차 인혁당 사건은 뭐랄까 박정희 정권이 뭐 큰 그림을 그리고 사건을 만들긴 했지만은 뜻대로 된 게 없는 거네요. 그쵸. 사실상. 근데 요 시점이 중요해요. 64년에 1심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65년, 66년 요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MB 각하께서도 앞장섰던 그 한일협정 반대. 네, 한일회담과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반일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고 이 박정희의 일본과 뭔가 무역을 통해서 뭔가 하려는 데 대해서 국민적 반감이 있을 때였잖아요. 이때 항소심을 다시 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해요. 항소를 해서 65년 6월 29일 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도혜종 열사에게는 그대로 징역 3년을 하는데 박현채라는 이 빨치산 활동도 했었고 근데 경제학에서는 우리나라 경제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경제학자 박현채 선생이도 이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함해서 6명이 징역 1년을 받고 또 이재문 열사죠. 이후에 이 옥고한 이재문 열사 등 6명에게 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을 했고 대법원이 항소심 형량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최종 확정 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면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이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길이 없고, 다만 학생들끼리 모여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정부에 반대하는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는데, 이걸 인민혁명당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또 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저는 찬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수십 명, 그러니까 수천 명도 안 되는 인원들이 국가를 전복할 수 있었다라고 한 거는 이분들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런 사건을 가지고 박정희 정부가 가지고 있던 위험 요소들을 좀 제거하는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 이 인혁당 사건이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봐요. 처음에 시작이 그렇게 됐다. 처음에는 반국가 단체를 구성했다. 대규모로 지하 조직이 형성돼 있고 북한 지령을 받았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고무 찬양으로 이 판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언론이 그렇잖아요. 이때는 언론이 더 적었잖아요. 뭔가 훅 떠들고 나면 나중에 무죄 받아도 안 다루죠. 잘 안 다루죠. 근데 이 공소 사실을 바꾼 걸 이런 걸 다뤘을까요? 제대로? 언론은 다뤘겠지만 시민들한테는 아마 이 공소 사실이 바뀐 것보다 처음에 떠들었던 그렇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대규모로 단체를 조직해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난 지 10년 정도가 갓 지난 상황에서 그래서 이 인혁당 사건이 결국에는 인민혁명당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었다라는 걸 이 중앙정보부가 박아버리죠. 소위 가짜 뉴스는. 넓게 보면 가짜 뉴스고, 그 가짜 뉴스란 표현보다는 이 조작 사건. 조작 사건이죠. 가짜 뉴스라고도 할 수 없는 조작 사건을 사건인데. 아예 거기서 조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게 앞에 설명을 해주신 일단은 요 1차 인혁당 사건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박정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당시에 박정희를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공격을 했던 그 정치 세력에게도 책임이 없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언뜻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뭐 학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박정희가 그렇게까지 용공 정책을 폈던 이유가 본인에 대한 레드 컴플렉스 때문이다라는 게 뭐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뭘까? 우리는 박정희가 모든 악의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시작은 어쩌면 윤보선을 비롯한 그때 당시에 정치 민주당. 세력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렇죠. 레드 컴플렉스 빨갱이라는 명칭을 만들어서 박정희를 공격한 게 그쪽이었고, 해방 이후를 보면 박정희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었을 거잖아요. 저는 뭐 박정희에 대해서 일본군 장교였다 이 이야기만 자꾸 부각되는 것도, 한편으로는 박정희도 자꾸 이렇게 빨갱이라는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이력 가운데 그걸 더 부각을 하게 된 거잖아요. 만주군 출신. 만주군 출신이.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는 거예요. 이게 윤보선이 그때 당시에 왜 친일 경력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자라는 경력을 공격을 했다라는 게, 그게 그 한국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잖아요. 또 그리고 자기 정치 세력의 일부에도 그런 친일파들이 섞여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딱 공격할 수 있는 게 그 공산주의. 그렇죠. 고 포인트였다라는 건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다라고 해야 그리고 되나? 많이 이 사례를 봤을 거잖아요. 우리 메카시즘 이야기 하잖아요. 당시 우리 정부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이렇게 보고 배우는 롤 모델이었던 미국에서 이 메카시가 공산주의자다라고 공격을 하면서 선언을 해버리고 나면 그 당시의 동료 의원들도 제거의 대상이 돼버리는 그렇죠. 정적들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이 공산주의자라는. 윤보선 입장에서는 그런 공격만으로 어떤 자기가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실질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겠죠. 선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박정희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이었죠. 근데 예전에 그 자기가 뭐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그 장면 내각 당시에 있을 때
그렇게 힘없이 물러갔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힘은 박정희한테 있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선거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그때 몰랐겠죠. 어,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뭐 어쨌든 선거는 선거다라고 선거는 생각했겠죠. 선거니까요. 이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네. 아 그리고 아마 또 여러 정황들 비춰보면 반공주의자가 맞았어요. 아 윤보선이.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몇 명의 정치인들 더 이야기하면 김영삼, 김대중 우리 역사에서 좀 아주 긴 질곡을 가지고 있는 이 정치인들 또한 그 무렵에 데뷔를 했잖아요. 젊은 1950년대 말, 네, 1960년대 그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도 자기가 빨갱이로 많이 몰렸잖아요. 지목을 당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집안에 자기가 오히려 그 인민군들한테 이 목숨을 잃은 부모 중에 한 분을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저기 김영삼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이들도 스스로 아니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빨갱이로 막 몰렸잖아요. 그게 얼마나 효율적인 공격이었는지 그리고 스스로 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DJ와 YS였는데 요때 민주당의 주류도 반공주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반공주의가 우리 정치에서 이점을 이득을 득하는 일종의 먼치킨 게임이죠. 내가 진짜 반공주의자다 이렇게 경쟁하듯이. 그러니까 박정희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까 이야기했던 잠깐 나왔던 황태성이라는 사람이 이 박정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던 형이었던 박상희와 아주 절친한 친구였었고 그 사실을 박정희도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당시 김일성도 박정희가 어떤 사람인지 좀 파악하기 위해서 황태성이 내가 가겠다. 내가 잘 안다. 박정희는 남노당도 했었고 이렇게 내려와요. 뭘 혼자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안 만나겠다. 그냥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뭐 사적으로 만나서 앞으로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이 나무로 기환해라 기수내라. 기수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아예 그 모든 걸 차단하기 위해서 만나지도 않고 죽여버리잖아. 황태성 입장에서는 되게 놀랬죠. 요 시기가 요 인혁당 사건이랑 겹쳐요. 그러니까 인혁당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이 반공주의, 뿌리 깊은 반공주의의 역사 이게 박정희뿐만 아니라 반대편에 있었던 정치 세력까지. 하여튼 재밌네요. 어쨌든 그 반공주의의 시작이 민주당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건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는 우리 보면 그 조봉암을 이승만이 제거를 하잖아요. 이승만이 제거를 하는 걸 민주당은 봤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은 조봉암의 세력과는 또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반공주의를 활용하는 정치 세력은 꼭 이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뭐랄까 독립 과정과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6.25 전쟁까지의 그 복잡하게 뒤섞인 것들이 토해낸 결과물이지 않을까. 지금은 한국당이 그 반공주의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재밌어요. 왜냐면 노무현 정부 때 4대 개혁 입법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뭐 사학법 개정이라든가 이 또 국가보안법 폐지. 당시에 재밌는 거는 민주당 그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고 한나라당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이제 의원 개개인들의 의견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자유한국당은 절대 악, 저기는 뭐 토착 왜군이 저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 정말 좀 적절하지 못하다. 우리 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 한나라당이 출범하게 된 게 이 뭐 자꾸 딴 얘기로 새는데 1995년에 우리 지방선거가 최초에 열리잖아요. 그리고 진행이 되고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탈당합니다. 민주당을 이 새정치국민회의로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그렇죠.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만들었죠. 동교동계랑 포함해서 나와서 탈당해서 정당을 창당한 게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그리고는 뭐 386 인사들과 정동영 지금 이 평화민주당 민주평화당 대표 등을 영입하죠. 그러고 새정치국민회의로 선거를 하고 민주당에 잔존해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민주당 이름으로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를 치르고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보면 지금 국회 사무총장가 있는 유인태 전 국회의원 등 이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이 총선까지 치러요. 근데 총선에서 교섭단체를 확보를 못하게 되니까 지역주의는 싫다. YS와 DJ 둘 중 어느 것도 택하지 않겠다. 근데 김영삼 대통령은 이미 임기가 끝나고 정치 생명이 다 끝나가던 시점이었잖아. 그래서 그때 신한국당이랑 합당을 해서 만든 정당이 한나라당이 되는 거죠. 네. 그때 김부겸 지금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춘 의원 등이 넘어갔다가 그쪽으로 갔다가 열린우리당이 창당할 때 다시 오게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정치적으로 보면 한나라당 새누리당의 뿌리는 이러니까 거기는 다 그럴 거야.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거기는 다 친일파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곤란하다. 이 정치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서로 이합집산의 과정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민주당이 반공주의를 할지도 알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지금 굉장히 이제 북한과 관계를 풀어가는 최선봉에 있긴 하지만은 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역사의 질곡을 봤을 때는 이현주를 공천 준 게 그렇죠, 민주당이었죠.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는 국회의원이 이현주 의원이라고 봐도 무방한.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맥락들을 살펴보면 재미는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보이니까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일단 다시 이제 되돌아가죠. 인혁당 얘기. 인혁당 이야기로 되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자 인민혁명당 사건이 이렇게 정리를 시키죠.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다른 사건들 많이 만들어요. 이 통일혁명당 사건, 그리고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소위 난민전 사건. 이거는 난민전 사건은 유명한 게 그 홍세아 선생이 이 난민전 사건에 연루가 돼서 바로 출장 중에 망명을 하게 되죠. 그 홍세아 선생이 그러면서 파리에서 망명을 하게 되고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라는 책도 판매를 쓰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그리고 또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오랫동안 수감할 신분이 신영복 선생. 처음처럼 소주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그 간첩 또는 뭐 조작 사건들을 많이 만듭니다. 저는 이런 단체가 실제 없었다라고 보진 않아요. 다들 활동을 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줘야 될 거는 당시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고 분단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는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저는 지식인 계층에서는 더 컸다고 봐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됐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알다시피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하죠. 언제 삼선 개헌을 했을까요? 연도가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수능 한국사를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진짜 그거 9년 돼서 공부할 땐 다 외웠었던 것 같은데. 1963년에 박정희가 초대 대통령 처음으로 대통령을 하잖아요. 그러고 그때 대통령 임기가 몇 년이었을까요?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임기가 4년이었죠. 임기가 4년이었고 내각제였던 그 4.19 혁명 이후에 내각제였던 걸 다시 이전으로 돌리잖아요. 돌려서 일종의 4년 중임제와 같은 미국과 같은 제도의 모습을 띠죠. 그래서 63년에 대통령이 되고 다시 67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자, 이승만이 삼선 개헌을 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4.4.5일 네, 건으로. 이승만이 문제가 된 걸 보고 박정희도 2번 대통령을 하고 나서 아마 물러났다면 이 박정희에 대한 평가들이 많이 갈렸겠죠. 많이
지금과는 지금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평가로 바뀌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이 신중현의 미인이란 노래 알아요? 들어보면 알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아.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띠리리리리리리. 그게 그겁니까? 예. 빠피코 네. 그 광고에서도 나와서 아주 기억이 나는데 반어법이네요. 이 신중현의 미인이 당시 박정희 정부 때 금지곡이 됐거든요. 아 그때 시절에 나온 노래구나. 예. 근데 뭐 이유는 정확하지 않은데 추정하는 이유는 있어요. 왜 금지곡이 됐을까요? 이거 금지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찔려서 막 자기가 찔린 건가? 이 노가바라고 해서 노래 가사를 바꿔서 부르는 당시에, 개사를 하는 네. 그리고 시민들이 그러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싶네 뭐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노래 금지곡들을 보면 이 문화사들을 보면 참 재미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여하튼 그러고 나니까 박정희가 삼선 개헌을 하죠. 69년도에 3번 하는 걸로. 근데 여론이 그때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까지는 그래도 박정희를 막 우호적으로 지지해주던 그리고 1971년에 3번째 선거를 하는데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대통령 후보가 있었죠. 김대중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요것도 재미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제4공화국, 5공화국 이런 이 라디오 드라마를 되게 즐겨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어릴 때 그런 걸 듣고 있어.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때 그런- 드라마에서 차지철과 이 김재규가 서로 뭐 싸우는 심지어 라디오 드라마에 TV 드라마도 아니고. 여하튼 이 대통령 선거에서 3선을 하긴 하는데 생각해봐요. 박정희가 군인 출신이잖아요. 군인 출신이고 군대에서 거의 몰표가 군인들의 숫자 훨씬 많았고 군인들의 몰표가 나왔고 이 일종의 부정선거가 있었을 거라는 걸 다 추정하고도 김대중 대통령이 40대에 네. 엄청난 득표를 얻게 됩니다. 거의 뭐 간당간당하게 됐던. 뭐 간당간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알기로는 30%가 넘는 득표율을 40%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한 걸로 알아요. 정확하게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생각보다 득표가 많이 나고 그래서 박정희도 긴장을 했다는. 긴장을 했죠. 그 전까지 뭐 윤보선 저 정도야 뭐 한 번 누르고는 뭐 그다음 뭐 이게 다음 후보는 쉬웠죠. 민주당이 장면 내각 때 실정들이 많았으니까. 그리고 고작 공격한다는 게 박정희는 빨갱이다. 이 프레임을 어느 정도 극복을 했으니까. 근데 이 김대중, 김영삼이 경선을 거쳐서 김대중이 대통령 후보가 되고 네. 그리고 이 박정희와 대결을 펼치는데 당시에 경북 지역에서 김대중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영남이나 호남이나 이런 지역 감정이 생각보다 크진 않았어요. 여기서 갑자기 또 투머치 토크로 궁금해져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영남과 호남은 무슨 뜻일까요? 영남과 TK,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그렇잖아요. 전라도는 맞는데 영남과 호남은 그게 무슨 저거 아닌가요? 학파. 학파? 네. 거기서 땡. 유래된 거 아닌가요? 우리 모두의 뉴스 및 시청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단시간에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거 근데 너무 잡다한 지식이 너무 많이 늘어지는 것 같아요. 원래 이 팟캐스트는 이렇게 가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네, 바뀌잖아요. 기억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영남은 그 조령 알죠? 문경세제. 근데 문경세제. 문경세제 남쪽이라고 해서 영남이에요. 문경세제부터. 그래서 영남이고 호남은 호수. 조령. 예. 조령의 남쪽. 조령이 남쪽. 호수 저희 김제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 호수의 남쪽이라고 해서 저수지에. 그래서 호남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이때는 영호남 갈등이 별로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여하튼 박정희가 3선에 성공을 했는데 이 김대중 당시 후보가 생각보다 많은 득표율을 기록하고 이 정권의 위기를 느낀 거죠. 그러면서 1972년에 박정희가 뭘 발표하죠? 유신헌법. 맞아요. 72년 10월에
헌법을 정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자신에게 모든 권력을 집중시키는 유신헌법을 제정을 합니다.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나는 대통령을 하겠다. 실제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 조짐이 72년도 7월 달에 갑자기 나타납니다. 박정희가 72년도 7월 4일 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잖아요. 아니 놈들이 통일하자고 하면 야 반국가 단체 찬양 고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박정희가 본인이 김일성과 함께 이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이상한데 이거 환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유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유신 체제로 바꾸면서 박정희가 내세웠던 게 이거였어요. 지금 우리 민족은 중대한 기로에 섰다. 남북한 화해와 통일이라는 중대한 기로에 섰기 때문에 이걸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 지도자가 이 사안을 마무리 지을 때까지는 우리는 지도자를 바꿀 수 없다. 정리하면 이게 유신헌법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러면 72년도 10월에 대학생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기자. 네. 어땠을 것 같아요? 72년 10월에 대학생이었으면은 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긋지긋할 것 같은 그냥. 저 새끼 또 저지랄하네 뭐 이 생각하겠지. 아니죠. 근데 이때 당시에 대학생이었으면 밥 먹고 살 걱정이 없어요. 취업 그렇겠죠. 걱정이 없어요. 대학교 진학률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굳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우리 사회가 좀 더 잘 나아가는데 뭔가 내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인 소명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 기자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청와대 앞에 가서 지부상소라도 했을 것 같아요. 도끼를 집어 던지고 아니 각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고 우리 박 기자는 약사가 됐겠죠. 여하튼 이야기가 샜는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당시에 대학생들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한동안은 박정희의 포갑에 긴급 조치들을 발동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막 연예인들도 집어넣잖아요. 대마초 혐의로. 심지어 그때는 대마초가 불법도 아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면서 법을 제정해요. 대마초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학생 시위가 73년도 10월에 퍼져나가고 이 12월 24일이 되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도 등장합니다. 당시에 함석헌, 장준하 그리고 백기환 등 이 제야 인사들이 모여서 헌법 개정 청원운동본부를 구성하고 10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본격적으로 박정희가 헌법을 어겼으니 시민운동으로 이걸 뭔가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게 생겨나니까 박정희가 19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호, 2호를 발동했습니다. 긴급조치 혹시 1호 내용이 뭘 것 같아요? 그거까지 알아야 돼요 지금. 아니 뭘 것 같아요? 긴급조치 1호 내용은 모이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겠죠. 집회하지 마라. 못하게 하는. 뭐 비슷해요. 일단 이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이게 긴급조치 1호예요. 그리고 또 유신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까지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할 수 있고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치를 위반하면 재판이 아니라 비상군법회의에서 네. 심판하고 처단한다. 군인들이 군사법정에서. 재판을 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박정희의 군사 독재가 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시점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는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에서 그리고 1974년도 3년을 거쳐 4년도까지 이 시위가 이어지는데 74년도 3월
새로운 학기에 경북대학교에서 시위가 시작이 됩니다. 왜 이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 사법살인자가 대구 경북 지역에 몰려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사법살인 희생자 8명 가운데 한 명이 당시 경북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지냈던 여정남 열사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기도 하죠. 그리고는 이 4월 달이 되면 전국에서 이 선언을 합니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명의로 이 유인물도 배포를 하고 민족 민주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박정희가 그날 밤에 바로 이 줄여서 민청학년이라고 부르죠. 민청학년이라는 불법 단체가 이 불순 세력들과 결탁해서 인민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 집회를 일으켰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통일전선이라는 지하 조직을 우리 사회에 형성을 하고 반국가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긴급조치도 제4호를 발표합니다. 여기에는 민청학년과 관련되는 단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 구성원과 만나는 것만으로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디테일하네요. 아주 디테일하죠. 그리고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는 폐교 처분까지 한다. 어마무시하네. 그러니까 진짜 어마무시하죠. 학교까지 날려버리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학교까지 날려버리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에서 알아서 교수들을 정리해라. 포함해서 너네가 정리해라. 그리고 이들의 사상이나 이런 걸 철저히 검증해라. 뭐든 밝혀내라. 그리고 14년도에 4월 25일 날 이 수사 상황을 발표하는데요. 중정에서 민청학년이 불법 단체인 인민혁명당 이제 인혁당이 다시 등장합니다. 10년 전에 인혁당이 다시 등장해서 인혁당 조직과 조청년 일본에 있는 조청년계의 조정을 받아서 민청학년을 설립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상은 공산주의자가 분명하다. 그리고 폭력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라고 수사 상황을 발표합니다. 촘촘하게 엮었죠. 요 당시 이런 분위기를 좀 보려면 제가 영화 한 편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효자동 이발사 송강호가 송강호 나오는. 그러니까 요 영화를 보면 당시에 어떤 식으로 계보도를 그리고 사건을 엮었는지 이 블랙 코미디를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이 효자동 이발사를 보시면 이 송강호의 젊었을 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송강호의 젊었을 때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로 정리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영화를 보다가 보면 송강호라는 배우가 찍었던 영화들을 보면 그런 거예요. 효자동 이발사도 그랬고 변호인 그리고 또 택시 운전사까지 보면 송강호의 영화를 보면 한국 현대사의 민주화 과정을 알 수 있다. 마치 우리 최수종이라는 배우를 보면 조선 왕조 500년을 알 수 있다. 고려 건국과 조선을 건국하고 임진왜란 때 무찌르고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은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송강호라는 배우의 영화들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했던 상황들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 여하튼 그러고 74년도 5월 달에 다시 아까 군사법정이 열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여기 엮였던 사람이 아까 그 민주당 이야기 나왔던 이 유인태, 이철, 민청학년으로 같이. 민청학년 관련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기에 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폭력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을 지목합니다. 서도원, 도혜종. 그리고 조영래 변호사도 등장합니다. 민청학년으로 수배받고 있던 이때 조영래 변호사는 수배 중에 이 전태일 열사의 행적을 쫓고 있었었죠. 그리고는 이 민청학년 관련자 32명에 대해서 32명을 검거하는데 이 중에 7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또 무기징역 7명, 징역 20년 12명, 징역 15년 6명. 그러니까 거의 최소형이 가장 낮은 형이 징역 15년인 거예요. 그리고 75년도 4월 8일 날 대법원이 이 상고에 대해서 상고를 최종적으로 기각하면서 형을 확정했어요. 확정했고 그 다음 날 일어난 일은 이야기가 다들 알고 계시죠. 앞에서부터 이야기했던 4월 8일 날 최종심을 선고하고 나서는 그 다음 날 전격적인 8명을 사형 집행이죠. 사형을 했어요. 이 이름을 저는 8분 중에 지금 다 외우진 못하고 우리 대구 경북 지역과 관련된 분들은 기억이 나는데 도회종, 서도원, 그리고 여정남, 그리고 한 분이 송상진 열사. 이렇게 8명이 사형이 집행되고 나서 사법살인이다라는 목소리가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가 폐지된 상태이잖아요. 실효적으로. 근데 아직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막 엄청난 흉악범들이 많아서 사형제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할 때 대한민국에서 사형제는 이 인도적 차원을 떠나서 이 검찰과 수사기관에 대해서 100% 우리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형제를 진행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이 인혁당 사건이에요. 누군가가 권력자가 자신의 이 뭐랄까 치부를 드러내는 걸 감추기 위해서 입을 닫기 위해서 사형제를 그대로 집행할 수도 있는. 근데 인혁당 재건이 사건 같은 경우에 네. 그때 당시 검사도 뭐 사퇴를 하고 그랬던 아니요. 안 했습니까? 이미 박정희가 권력을 잡은 지 10년이 넘었었잖아요. 예. 근데 1987 이런 영화를 또 보면은 네. 거기 하정우가 나오잖아요 검사로. 예. 근데 뭐 극화 뭐 미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중앙정보부에서 뭐라 그래도 좀 안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검사의 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네. 기소권이나 뭐 이런 게 그 검사한테 있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앙정보부가 행사를 하고 했다고.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긴급조치 제4호 발동하면서 군법 회의에서 군법에서 할 수 다 해버리게 됐죠. 이랬는데 이 2007년에 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에 연루됐던 이 사형을 선고받고 사형이 실제로 집행돼서 희생됐던 8명에 대한 재심 재판이 열렸고 이때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재심이 났었죠. 첫 재심이 열렸었고 그래서 이 사법살인이었다, 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이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근데 당시에 이 아까 8명의 명단을 보면 이 여정남 열사가 제일 어렸어요. 나이가 31살이었고 그리고 또 보면 나머지 이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의 당시 직업을 보면 대구 매일신문 기자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양봉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기업체를 무역업을 운영하시던 분도 있었고 지금 같으면 사실 우리가 전업으로 뭔가 활동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때는 뭐 시민단체, 사회운동단체라는 것 자체를 구성할 수가 없었고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엮일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생업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아름아름 이런 활동을 했는데 이걸 다 한꺼번에 묶어버린 거죠. 그 중에 제일 그랬던 게 여정남 열사의 경우에는 당시 학생들 가운데 민청학년 관련돼서 참 많았잖아요. 근데 대학생 출신으로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아마도 이것도 저는 이 박정희의 이 대구 경북은 확실히 내가 싹을 잘라버리겠다 라고 하는 메시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에 반발하는 시위가 74년도에 이 경북대를 시작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던 이런 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냥 자기의 뭐 어떤 독점적인 권력이나 이런 게 또 흔들거리는 상황이니까 자기도 무서워서 그냥 아무거나 막 닥치는데, 옛날에 인혁당 첫 번째 그 인혁당 사건에서도 재미를 좀 봤었을 테니까 두 번째도 그런 거 생각하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아까 박 기자도 이야기했다시피 중앙정보부가 뭔가 사건을 만들고 나면 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도 그냥 허수아비가 됐던, 그리고 재판부도 허수아비가 되는 뭐 독점적 권력 체제의 단면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고, 한 가지 이 인혁당 사건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이야기도 좀 추가적으로 간략하게 하면 좋겠다 싶은 게, 이게 2007년에 처음으로 재심 재판이 났다고 하잖아요. 2000 몇 년? 2007년도에. 2007년. 이때 무죄가 선고받기까지 이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연루됐던 분들의 가족들, 유가족들은 이때부터 중앙정보부의 감시의 대상이 된 거죠. 제가 여기에 언급됐던 열사분들 중에 이 열사분의 자녀죠, 유가족분들 중에 몇 명 만난 분이 있는데요. 공무원이 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다. 뭐 시험을 친다거나 입사를 한다거나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그래서 그나마 나왔던 기자가 되거나 아니면 예술을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리고 아예 그러니까 또라이처럼 살거나, 인혁당 이 열사분들의 유가족 중에 유수민 후원회원 분도 계시다는 거 제가 이거는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추모 행사도 매년 진행이 되고 있죠. 이제 네. 이 무렵에 4월 8일, 4월 9일이 있는 이 무렵에 행사가 있는데,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하셨던 여정남 열사의 모교인 경북대학교에서 1차적으로 주말에 이제 4월 9일이 있는 그 주 앞에, 이제 4월 9일 앞에 있는 주말에 학교 앞에서 여정남 공원이라는 게 학교 안에 이제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추모 행사도 하고, 그리고 당일에는 이제 그 잠들어 있는 칠곡 현대공원에서 추모 행사도 하고, 서울에서도 올해도, 해요. 서울에서도 하고 올해도 했었고 네. 진행을 해서 저희가 거의 작년까지 언론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 그 행사들을 다 취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가 올해는 이 팟캐스트에서 좀 더 다루는 깊이 걸로. 있게 다루려고 뭐 현장에는 가지 않았는데, 이게 2007년에 무죄 판결 나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그런 굴레가 문민정부가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대학교에서는 이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었고, 이 경북대의 경우에는 원래 지금 여정남 열사 공원이 조성된 경북대 이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이니까 그 건물이 있는 그 앞에 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90년대 당시에는 사구 이 당시에 정확한 명칭이 비석에는 사구 통일열사 비라는 통일열사라고 되어 있죠. 비석을 대강당 앞에 있던 민주광장에 대학생들 모여서 집회를 자주 열던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었고, 근데 이걸 철거하러 경찰이 들이닥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들이닥쳐서 이걸 설치하는 거는 국가보안법 위반. 왜냐하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용됐던 이 여정남을 기린다는 것 자체가 국보법 위반이다. 그게 21세기 들어서도
아 21세기엔 그러지 않고 20세기. 20세기. 예. 20세기에 그래서 경찰이 들어오고 이 비석을 지키기 위해서 당시 학생들이 비석을 끌어안고 비석을 막 숨기면서 경찰을 피해 다녔던. 그러고는 비석을 숨기려면 뽑아가야 되잖아. 뽑아서 다시 가지고 갔다가 그 다음날 되면 다시 꽂고 그걸 막 수차례 반복해요. 그리고 이게 경북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영남대의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영남대도 영남대도 그랬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 90년대 그 대학생들에게는 민주주의의 상징물과도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이 인혁당 사건 역시 독재를 상징하는 이 대표적인 그렇죠. 사건이었죠. 그게 이제 정말 모든 권력을 장악한 예. 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니까. 사법부마저도 장악을 했다. 그리고는 이거의 역효과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하면서 결국 이 박정희가 총을 맞아서 죽게 되면서 정권이 무너지는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자초한 거죠. 사필기정이라고. 근데 이게 다시 인혁당 사건이 화제가 됐던 거는 2012년이었죠.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인혁당 사건은 무죄다라고 다 판결이 무죄다라고 났는데. 판결이 났는데 이 그 박정희 유명한 대통령의 딸 딸이었던 박근혜 씨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의견이 있죠. 음. 한 번은 유죄가 나왔고 한 번은 무죄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사법부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사건이 조작됐었다, 이 독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 판결했던 게 잘못됐다고 무죄 판결이 났는데 이걸 두 개 판결이 있다. 그 비난을 받았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이후에는 쫓겨났죠. 뭐 어쨌든 이게 역사 이야기는 하다 보면 끝이 없기 때문에 혼자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이 정도에서 신났네요. 사학과 지금까지 사학과 출신의 기자의 원맨쇼였습니다. 아니 원맨쇼도 아니고 제가 중간에 이야기한 거 노래도 부르고 했잖아요. 한 번 보고 그러니까 두 번 원맨쇼죠. 보고. 네. 그러니까 쇼잖아. 어쨌든 오늘 뭐 김규현 기자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번 주가 대우 경북에 또 마땅히 다룰 만한 내용이 없기도 내용 많더라고요. 없기도 뭐 이렇게 뭐랄까 의미 있게 다룰 만한 건 없죠. 뭐 저희가 또 한 번씩 다 다뤘던 것들이기도 하고 뭐 예천 군의회 그 의원님들의 뭐 행정 소송이나 아니면 뭐 저것도 한번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포항 지진 특별법. 포항 지진 관련돼서도 네. 저희가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성 언론에서 이제 기존 언론들에서 많이 다루는 내용은 저희가 좀 가급적 안 다루거나 아니면 다르게 다루려고 노력을 그쵸. 하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이 포항 지진 특별법 이야기한 거는 이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네, 그건 한번 보고 준비가 되면은 그때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여튼 제가 성대모사를 지금 열심히 갈고 닦고 있습니다. 네, 그건 다음에. 지금 오늘 한번 다음에 들어보죠. 선보일까요? 다음에 들어봅시다. 사람이 먼저다. 누굽니까? 도저히 알 수. 이건 자르는 걸로. 사람이 요거는 먼저다. 요거는 잘라내는 걸로 합시다. 아니, 정리하시죠. 누군지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요. 혹시 정리합시다. 제일 듣고 싶은 성대모사 있어요? 없습니다. 정리하시죠. DJ 성대모사는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방금은 추임새가 이명박 추임새 같은 것 같은데. 이명박 아닙니까? 이명박 아니에요? DJ였는데. DJ였습니까? 끝내라고요. 지금 이상한 소리 더 이상 하지 알겠습니다. 말고. 자, 모든 뉴스면 오늘은 1975년 4월 9일 날 일어났던 인혁당 사건, 소위 인혁당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이게 왜 발생했는지 그 기원부터 잡다하게 제대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모두의 뉴스미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 엄청난 지식을 전하는 대구 경북 유일의
멋진 팟캐스트입니다. 급조한 멘트. 수식어가 생각나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